11학년 국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서사갈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 배운 내용들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수업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서사갈래의 특징들에 대해서, 서사갈래 소설이라고 그랬죠. 서사갈래의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7번째 시간으로 이제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61쪽을 펴주면 되겠습니다. 네, 161쪽. 네, 거기 구성이라고 나와있죠. 우리가 뭐, 이 작품은 참 구성이 좋아. 아니면은 뭐, 이거 구성이 별로야.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구성이라는 말은,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 그럼 이 서사갈래에서 구성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지금 이제 그림이 5개가 있잖아요. 자, 5개가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마음대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순서대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중에서 내가 뭐 3번을 난 먼저 하겠다, 5번을 제일 먼저 하겠다. 이제 이거는 작가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이제 배치를 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지만 어떤 사건을 앞에 둘 것이고 어떤 사건은 뒤에 둘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봤었지만 그래서 이제 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려면 이 사건이 먼저 가야겠구나 한 이제 그런 구성 을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서사갈래의 구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이라는 것은 작가가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엇을 먼저 놔야 될까? 아니면 무슨 사건을 뒤로 놔야만 될까? 그래서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의 배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구성이라는 것은 이야기의 배열 방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성 인물의 행동과 사건은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작가는 주제의 효과적인 전달, 또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이야기의 전개 방식, 뭐 사건의 필연성 이런 것들 모두 고려해서 소설의 구성 요소들을 갈등, 또 인물, 배경 이런 것들을 이제 짜임새 있게 맞추는데 이것을 구성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플롯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플롯은 이제 우리가 구성과 같은 말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자, 각각의 소설에는 이제 여러 개의 장면이 등장을 하겠죠. 예,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요한 것은 이제 새로운 인물이 그러니까 안 나왔던 사람이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배경이 변하거나 이렇게 되면 뭔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뭔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거나 배경이 바뀌거나 뭐 이런 변화가 있는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소설의 구성 단계는 우리가 이제 소설을 배울 때 정말 많이 배웠을 거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거 얘기했죠. 여기 이제 보통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죠? 처음에 점점 이야기가 이제 그러니까 갈등을 중심으로 소설이라는 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점점 나오면서 그 갈등 때문에 점점 심화되고 갈등이 최고조 이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 해소되면 이제 소설도 결말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알아보려면 옆에 162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 속 사건은 이제 주로 갈등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갈등이 형성되고 또 그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에 따라서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갈등의 정도, 갈등이 얼마나 있냐. 보통 드라마도 그렇지만 초반에는 뭔가 갈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뭐 같은 편인지 아니면 서로 반대편인지 처음에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제 갈등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네, 우리가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갈등이 형성되는 과정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그 5단계 구성으로 나타나는데요. 자, 발단이라는 것은 사건의 어떤 소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드러나고 사건의 이제 실마리 이제 조금 뭔가가 이제 보일 정도. 그 부분이 발단.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뭔지 모르겠는 이제 그런 단계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를 우리가 이제 전개라고 하는데요. 전개라는 것은 아무래도 발단보다는 조금 더 갈등이 조금 더 드러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어떤 복선도 드러나게 되고, 근데 복선이 꼭 전개에만 일어난다는 건 아니고, 뭐 발단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이제 이거는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거. 위기에서는 이제 사건이 막 절정에 이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절정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데, 크라이막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시청률도 제일 높을 것 같은데 드라마로 따지면 가장 이제 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 순간이 절정이고요. 그리고 이게 결말이 되면은 인물들의 운명이 분명해져.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막 그동안 막 싸웠던 사람들 갑자기 마무리되면은 막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막 이해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되잖아요. 막 나빴던 못됐던 사람들 막 이제 착하게 변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인물들의 운명이 분명해져.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헤어져 있던 사람들도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만나서 또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인물들의 운명이 분명해지고 작품의 결국은 주제가 드러나게 되는 게 이제 바로 결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끝까지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복선이라는 말은 알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암시해 주는 거야. 암시해 주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소설 소나기에서 소녀의 어떤 꽃 묶음이 망가진 사건을 보여주는데 그걸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이 소녀도 이 꽃 묶음처럼 망가지겠구나. 쭉 이제 소녀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실제로 작품에서도 소녀가 이제 죽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복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구성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자, 중심 사건이 몇 가지냐에 따라서 단일 구성, 복합 구성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소설을 보면 보통 이제 짧은 단편 소설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이제 분량 자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중심 사건으로 이제 주로 이야기를 전개할 때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읽는 독자들이 이렇게 막 복잡하게, 이게 뭐야, 무슨 내용이야,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제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이 중등 때 소설 쓰기 했을 때가 거의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쓰는 소설의 분량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넣어놓으면 나중에 결말을 짓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주 핵심적인 사건 한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해요. 여기 아우를 위하여라는 이제 소설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줄거리도 보면 이거예요. 자, 6.25 전쟁 이후에 나가 나왔어. 그죠? 1인칭 소설이네요. 부산에서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그 학급에는 영래라는 반장이 있었어. 그런데 이 영래가 힘이 센 아이들을 무리지어서 평범한 아이들을 때리고 돈을 뜯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영래라는 아이는 좀 나쁜 아이야. 그렇죠. 그러면 나하고 영래하고 필연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얘가 주동 인물이라면 우리가 배웠던 거 활용하면 갈등을 일으키는 대상이니까 반동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담임 선생님은 이제 그러니까 영래가 이런 폭력이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그런데 무관심했지만, 이제 교생 선생님은 영래를 잘못을 타이르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영래가 뭐 좋아할 리는 없겠죠? 그래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교생 선생님을 비방하는 쪽지를 돌려요. 예, 쪽지를 돌려요. 그래서 교생 선생님을 나는 이제 평소에 좋아했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쪽지를 돌린 아이한테 사과하라고 해요. 그러자 이제 반 아이들도 모두 다 영래의 잘못을 막 비판하게 되고, 그래서 영래는 잘못을 인정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이야기 자체가 그렇게 막 길고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결말에 가서는 인물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위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영래도 이렇게 못됐던 아이였는데 결국은 이제 좀 착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무관심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은 사실 분량 자체도 길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도 보면은 나와 그 영래 사이에 있었던 그 큰 사건. 여기서 제일 큰 사건이라는 게 어쨌든 교생 선생님을 비방한 쪽지를 돌리는 그 사건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을 전해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단일 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런 말 많이 쓰진 않지만 여러분이 뭔지 알겠죠? 대목만 봐도. 네, 하나의 중심 사건이다. 자, 163쪽으로 가니까 이번에는 그럼 당연히 두 개 이상의 중심 사건이 있는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구성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두 개 이상의 어떤 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짧은 분량의 소설에서는 사실 좀 어렵고 그래서 주로 장편 소설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 우리가 흔히 보는 소설책들은 사실 복합 구성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 안에는 사건이 뭐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큰 사건들이 여러 개가 등장을 하니까. 네. 여기 남옥이라는 소설도 보면은 주인공은 이경이라는 아이인데요. 이경이라는 아이인데 오빠를 전쟁 중에 잃고서 엄마하고 단둘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녀의 엄마는 어쨌든 오빠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삶의 어떤 그 뭐 활력을 잃고 이제 딸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딸에게는 관심이 없어. 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경이 이제 부대한 초상화 가게에서 일하다가 오키도라는 화가하고 사랑에 빠져. 그런데 오키도는 이제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남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어.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자, 이경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황태수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경도 역시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됐어요. 근데 이제 아까 오키도 사랑에 빠졌던 오키도가 이제 죽었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전시회에 가서 이 사람이 그린 남옥이란 그림을 보면서 이제 자기 전쟁 당시에 이제 이 그림을 본 거죠. 그죠? 사귀었을 때. 그래서 오키도에 대한 회상에 잠기게 된다. 그래서 보면은 이 소설은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단일 구성, 복합 구성은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시간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가 구성되는 걸 알아볼 텐데요. 평면적 구성, 우리 이거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평면적 구성 뭐라 그랬죠? 그렇죠. 그냥 순행적 구성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시간에 흘러가는 것, 사건이 발생한 시간 순서에 따라 구성하는 방식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현대소설은 이렇게 평면적 구성보다는 이제 뒤에 나오는 입체적 구성의 경우가 좀 더 많죠. 예. 왜냐하면 이제 막 과거를 회상하기도 하고, 막 현재 있다가 과거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평면적 구성은 그냥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계속 구성해 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로 어쩌냐면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대기적 구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느 한 인물의 일생을 기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그러니까 뭐 어린 시절을 겪었고, 그 다음에 어른이 돼서 어땠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어떻게 죽었고, 뭐 이런 일생을 다루는 소설일 때는 이런 평면적 구성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심청전도 보면은 여러분 알겠지만 어릴 때 태어났어. 어떻게 태어났죠? 뭐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이제 간절히 기도해서 태어났대요. 태어났고. 근데 이제 엄마가 바로 죽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젖동량을 해서 심청이를 키웠고. 심청이가 15살 때 공양미 300석을 바치겠다고 해서 결국은 뱃사람에게 팔려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환생했죠. 환생해서 황후가 되고 나중에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되고 뭐 이거 여기 보면은 그냥 쭉 시간 순서로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평면적 구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이 흐르는 순서대로 사건을 배열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바꿨어.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현재여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바뀌거나 자, 이렇게 사건을 구성하는 방식을 입체적 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입체적 구성. 그리고 아까 위에가 우리가 순행적 구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행적 구성이다.
역행적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간에.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소설이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왔다 갔다. 시간의 흐름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자, 그렇기 때문에 입체적 구성은 주로 현대소설에서 많이 나타나고, 뭐,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거나 어느 특정 장면을 강조할 때 많이 사용된다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이라는 이제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 볼까요? 작가가 된 나는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현아의 전화를 받게 된다. 지금 작가가 된 나는 지금 현재 이야기잖아. 자, 고등학교 시절, 그래서 지금 현재였다가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회상하는 거죠. 그럼 시간이 지금 거꾸로 간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현재였다가 지금 이제 과거가 된 거니까. 자, 고등학교 시절, 나는 어쨌든 뭐 현아에게 반해서 시집을 만들어서 고백하려고 했는데 현아를 만나지 못해서 친구에게 부탁한 거야. 야, 이 시집 나 대신 좀 전해줘. 그런데 현아한테 아무런 반응이 없어. 뭐 잘 받았다느니 아니면 뭐 이딴 걸 줬다느니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너무 이제 상심하게 돼. 아마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되지 않았겠죠? 자, 20년 만에 만난 현아. 아까 현아의 전화를 받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시 현재로 온 거지. 그래서 뭘 알게 됐냐면 시집을 받지 못한 거야, 현아가. 그쵸? 그리고 알고 봤더니 내 친구도 현아를 좋아했던 거지. 그렇죠. 이제 삼각관계였네. 그래서 내 친구가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그 시집을 전달해주지 않았겠죠.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좋아하는 대상도 겹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끼리는 좀 비슷하잖아요. 비슷하니까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제 좋아하는 그 어떤 이성도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런 경우 지금 현재였다가 과거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현재로 오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입체적 구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야기의 구성, 그러니까 이제 시간 순서가 아니라 이야기의 구성 방식에 따라서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렇게 좀 주의를 집중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병렬적 구성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병렬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란히 논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병렬이란 말 자체가 나란히 놓는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사건이나 장면을 나란히 배열해서 전개하는 구성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사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건 있고 뭐 이런 사건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병렬적 구성은 이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건 그 다음에 이런 사건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놓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언제 이런 걸 사용하느냐? 언제 이때는 의미상 대조되거나 혹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동시에 발생한. 지금 A라는 사람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같은 시간에 이루어진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병렬적으로 이렇게 구성하면 병렬적 구성. 그러니까 얘는 A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후에 B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A와 B가 같은 시간에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경우예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최척전이라는 고전 소설인데요. 자, 최척과 오경은 이제 둘 다 사람 이름이죠. 최척과 오경은 그리고 최척전이라고 했으니까 최척이 주인공이겠죠. 자, 최척과 오경은 혼인해서 몽석을 낳았어요. 몽석을 낳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요. 그러던 중 정유재란이 일어나서 온 가족이 흩어져요. 자, 온 가족이 최척은 또 최척대로, 오경은 오경대로, 몽석이는 몽석대로 다 흩어져.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는 뭐겠어요? 흩어져 있는 동안에 이 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나와야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최척은 명나라 장수의 도움받아 명나라로 떠나요. 자, 몽석은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서 남은의 집으로 갔어요. 자, 오경이는 뭐 가사일을 도우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이 각각 세 사람이 동시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가 이제 이렇게 등장해요. 그럼 이거는 병렬적 구성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성을 한번 보면 액자식 구성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액자식 구성 옆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외화, 내화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외화라는 것은 바깥 이야기란 뜻이야. 외화가. 그 다음에 내화는 안 이야기. 속 안에 있으니까
속 이야기겠죠. 예, 그래서 이거 그림을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사진 넣고 보는 액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액자식 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야기가 바깥 이야기, 안 이야기라고 쓴 걸 보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구성을 액자식 구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야. 내화, 내화. 그래서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 바로 내부 이야기, 내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둘러싼 외화로 나뉘게 되는데 주로 언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이 외화에 이 바깥 이야기에 서술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 서술자가 여기 내화, 내화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거야. 전해 들어서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서술자가 이 안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것을 우리한테 독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고요. C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제 B를 직접은 몰라.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아니면 보든지 뭐 듣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C에게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C는 비록 B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마치 진짜 실제로 일어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래서 내화와 외화의 시점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뭐 외화는 1인칭 시점인데 뭐 내화는 3인칭 시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달라지기도 해요. 자, 배따락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서술자. 나는 1인칭 서술자죠. 나는 대동강에 놀러 갔다가 영유 배따라기를 부르는 그를 만났어. 그를 만나서 그의 사연을 듣게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를 만난 건 외화. 외화겠죠? 그렇죠. 지금 내가 그 대동강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의 사연을 듣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가 바로 그 사람의 사연인 거죠. 이게 바로 내화겠죠. 그 사람의 사연은 어떤 거냐면 그는 뭐 원래 영유에서 어부인데 뭐 아내가 남동생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해해요. 그래서 어느 날 봤는데 아내하고 동생이 이렇게 약간 옷이 이렇게 약간 좀 흐트러져 있었던 거야. 이제 막 단추도 풀려 있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평소에 아내하고 자기 남동생을 의심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보니까 완전히 확신을 한 거죠. 아, 이제 이 둘이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아, 알죠, 여러분도? 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아내와 동생을 내쫓아 버렸어.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이 아내와 동생은 쥐를 잡으려고 이제 막 온 집안을 난리를 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쥐 잡으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막 옷도 흐트러지고 막 이런 거였었지.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오해했구나. 이 아내와 남동생을 오해했구나. 하고 깨닫지만 이미 아내는 죽고 동생은 이제 이미 떠났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사연인 거야. 그의 사연. 이 사연을 누가 들었어? 내가 들었어. 내가 듣고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바깥 이야기로 온 거죠. 이런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는 이제 그래서 동생을 찾아서 방랑 생활을 하고, 나를 위해서 뭐 배따라기란 노래를 한 번 더 부르고 떠난다라는 거. 이제 이런 게 바로 이제 액자식 구성이다라고 알 수 있어요. 자, 옆에 환몽 구성이라는 거 한번 살펴볼까요? 자, 환몽 구성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도 뭐 209쪽 할 때 우리가 나오겠지만 이제 몽자라는 말 자체가 꿈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환몽은 꿈에서 돌아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꿈과 현실을 오가면서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인데요. 보통 이제 뭐 고전 소설에서 많이 나오는데 환몽 구성은 보통은 이제 이 주인공이 뭔가 이제 잘못해서 벌을 받거나 이러면 이제 꿈에서 다시 태어나서 이제 꿈속에서 이 어떤 사건을 겪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지. 깨닫고 다시 이제 꿈이 깨면 이제 그 깨달은 대로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주 소설 중에 대표적으로 구운몽
구운몽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이제 구운몽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이런 환몽 구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구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옴니버스랑 좀 이렇게 차이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피카레스크라는 말은 다음 페이지에도 뭐 왜 이 말이 왜 어떻게 나왔는지 그 유래가 나오지만 자, 독립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관촌수필이라고 있죠. 관촌수필에 보면 1편부터 8편까지 이제 이런 이야기, 이제 제목도 있거든요.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촌수필이라는 이 제목, 그러니까 이 책 안에, 이 소설 안에 이제 이런 소설들이 또 8개가 있을 거야. 근데 이제 각각 독립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야기가 바뀌어. 배경도 바뀌고 이야기 주제도 바뀌고 바뀌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인물이 안 변해. 그러니까 주인공이 안 변한다는 거야. 같은 인물. 여기 보면 있죠. 나는 고향에서, 나는 6.25 전쟁, 나의 집에서, 나가 마을 사람들의, 나의 가족과, 나가 도시에서, 나는 병든 아버지, 나는 벽촌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여기만 나오고 안 나와. 그렇죠. 윤영과 밀가도 여기만 나와. 그렇죠. 옹점이도 여기만 나와. 그렇지만 나는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통 연작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 편의 이야기들이 쓸려 있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관촌수필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제 3번이 답인데, 봐봐. 동일한 사건을 서로 다른 인물의 시각, 이게 틀렸다는 거죠. 같은 인물이 나온다는 거야. 그렇죠? 예. 동일한 사건도 물론 아니고, 예. 그래서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이제 이런 거다. 자, 그럼 이거하고 선생님이 비교해야 되는 게 옆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옴니버스식 구성이다라고 했어요. 이 말도 뭐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뭐 옴니버스 뭐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자, 하나의 주제나 모티브를 바탕으로 하여 하나의 주제나 모티브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제가 하나야. 그리고 어떤 그 소재 같은 것도 하나다라는 거죠. 어떤 주제 같은 것도. 자, 그래서 독립된 몇 편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편의 이야기,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 또 마찬가지죠. 여기도 보면 지금 여기 이제 여러 편의, 8편의 이야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옴니버스도 그렇다는 거야. 옴니버스도 이렇게 여러 편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른 점은 각각의 이야기마다 다른 주인공이 등장한다는 거야. 다른 주인공이 등장하는 게 달라요. 대신에 이 옴니버스식 구성은 주제는 하나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사랑에 관한 주제야. 그런데 각각의 이야기마다 주인공들은 달라지는 거죠. 자, 금오신화라는 이제 이런 고전소설이 있거든요. 고전소설인데 이 금오신화라는 책에는 이렇게 5개의 이야기가 있어요. 5개가 이야기 있어.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인공이 다 달라. 주인공 양생은 주인공 이생이, 주인공 홍생이, 주인공 박생이, 주인공 표현. 그러니까 지금 이 각각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 그러니까 각각의 사건들도 다르겠죠. 사람이 다르니까. 자, 그런데 이 금오신화는 어떤 주제가 있냐면, 여기 나와있죠. 여러분은 안 읽어봤을 테니까, 주인공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주인공들이 어딘가를 떠나. 그러니까 현실을 떠나. 여기 보면. 현실에서 뭔가, 이제, 여기도 이제 죽은 처녀와 사랑에 빠지잖아요. 근데 결국 어쨌든 죽은 처녀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처녀와 함께하기 위해서 또 현실을 떠나고, 예. 그래서, 예, 그 현실을 떠나는 어떤 공통점?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이야기를 구성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피카레스크와 옴니버스는 하나의 작품 안에 여러 개의 이야기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인물이 동일하냐, 아니면 인물이 바뀌느냐의 그런 차이예요. 여기 보면 이제 피카레스크와 옴니버스가 헷갈려요라고 해서 이제 설명이 되게 잘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알겠지만 피카레스크는 원래 그 스페인 문학의 피카로라는 것에 나왔대요. 그래서 악당이 뭐 그 여행길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개과천선 착해지는 내용이야. 그러면 악당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건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피카레스크식 구성이고 옴니버스는 그 뭐 합승 마차라는 뜻이래요. 합승 마차. 그래서 우리가 마차를 탈 때 같은 방향을 가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다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옴니버스식도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요즘은 뭐 이 작품이 피카레스크냐 뭐 옴니버스냐 이런 말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선지로 이 소설은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옴니버스 피카레스크를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개념을 좀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그 밖에 자주 나오는 구성으로 여로형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로형이라는 거, 여로라는 말 자체가 길이야, 길, 여행길. 여행길.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공의 여행을 따라다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형 구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러 구성 중에서 결국은 떠났던 출발지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요 그림 내에 나왔죠. 예, 그래서 출발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떠돌아다녀요. 여행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원래 출발했던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거를 뭐 원점 회귀형 구성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뭐 이걸 외우지 않아도 이 말만 봐도 알겠죠. 원점, 원래 지점으로 회귀, 돌아온다. 라는 뜻이니까. 근데 이런 게 대표적인 작품이 있대요.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형 구성. 얘네들은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고 이제 계속 여행을 가는 거예요. 산포 가는 길이니까 이제 산포까지 가는 거죠. 처음 출발했던 거죠. 예. 자, 그런데 여기 뭐 김승욱의 무진기행이라는 소설, 이 소설은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거. 뭐 어쨌든 둘 다 여러형 구성이다. 예. 저기 만세전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건 굉장히 긴 소설이긴 하지만 아주 짧게 줄이면 이런 거야. 자, 나가 나오는데요. 나는 동경 그 일본으로 유학을 갔거든. 아내가 이제 아프다는 얘기 아주 위독하다라는 정보를 받고서 동경을 출발해. 그 다음에 하관에서 배를 타고 가. 그 다음에 부산으로 가. 그 다음에 김천으로 가서 그 다음에 대전으로 갔고 그 다음에 서울로 갔고 그 다음에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점 회경이 되겠죠. 동경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제 동경으로 온 거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형 구성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 형식을 볼 텐데 전. 뭐 흥부전, 놀부전 이런 말 들어봤죠? 심청전. 자, 어떤 인물의 행적, 그 인물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초점을 두어서 구성하는 방식이 바로 전 형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공식처럼 이렇게 되죠. 인물을 소개해요.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뭐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벼슬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인물에 대한 평을 이제 이렇게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현대소설보다는 이제 고전소설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고, 그리고 흔히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고전소설 산문할 때도 하겠지만, 이제 가전체 소설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보면 돼요. 네. 가전체 소설은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고전 산문에 갔을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이라는 게 인물의 그 행적에 초점을 맞추는 거다라는 거죠. 자, 유자소전이라는 이 글을 보니까 자, 작가인 나에게는 유재필이란 친구가 있다. 나는 생각이 깊고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를 성인군자를 대하는 기분으로 유자라고 부른다. 뭐 보통 이렇게 자를 붙이잖아요. 존칭의 의미로 공자, 맹자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친구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 훌륭해.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제 자를 붙여준 거예요. 자, 유자는 제대한 후 재벌 총수의 집에서 운전기사를 하는데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지만 유자는 총수의 위선적 모습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하다 결국 쫓겨나. 말년에 병원 업무 실장으로 근무했는데 유자가 원장에 맞서서 또 시위 부상자의 치료를 돕다가 사표를 내요. 자, 이후 유자는 간암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자, 여기까지가 유자가 어떤 사람인지. 자, 보세요. 자, 나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고요. 유자는 자신의 아픔을 뭐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나는 유자라고 부른가. 이게 이제 인물에 대한 소개. 이 부분이 소개겠지. 예, 인물 소개. 자, 그 다음에는 어때? 유자는 제대하는 뭐를 했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쫓겨나서 뭐를 했고, 예, 그래서 여기가 행적이겠죠. 유자가 어떤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요? 그렇죠. 불의한 세상이지만 당당하게 살아간 그를 이제 기린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머지의 평가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진 게 유자소설. 혹시 여러분 이거 보니까 혹시 그거 생각나요? 우리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 읽었던 소설 중에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소설이 있었잖아요. 그 소설도 어떻게 보면 전 형식이에요. 그렇죠? 황만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으며 그러다 나중에는 그 민씨가 이 황만근에 대해서 이제 평을 하잖아요. 평을 하는 내용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소설도 전의 형식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소설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뭐 마찬가지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다 개념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하지만 나와 있는 용어들이 여러분에게 좀 너무 어색하면 안 되니까 그 용어들을 여러분이 잘 익숙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과제는 이제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그림 9장을 줄 거예요. 9장을 보여줄 건데 그 중에 3장을 뽑아서 오늘 배운 이 구성들을 잘 생각해. 여러 가지 구성이 있었죠. 뭐 피카레스크 구성, 옴니버스 구성, 뭐 그다음에 평면적 구성, 시간의 순서대로. 그다음에 액자식 구성도 있었고요. 네, 뭐 전 형식도 있었고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림 3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데 뭐 길지 않아도 되거든요. 짧아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구성해서 이제 그것을 과제 제출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야기 구성은 오늘까지 해주면 되겠어요. 길게 하지 말고 뭐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림 딱 보자마자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거 그냥 뽑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사 숙제 있는 거 기억하죠? 그렇죠. 10월 8일까지 가사 숙제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좀 늦어지거나 뭔가 사정이 있으면 꼭 미리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도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